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신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신호로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데이터는 우리가 컴퓨터가 1과 0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1과 0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는 우리가 준위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n비트로 2n개의 준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는 하나의 비트만 있기 때문에 0과 1 두 개의 그 준위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한 번 보낼 때 1초에 8비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8bps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는 두 개의 비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4개의 준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1초당 16비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16bps를 사용합니다. 얘는 bps는 비트 퍼 세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8개의 준위를 보내면 로그 2에 여기서 그 비트가 n이면 2n개의 준위 나타낼 수 있는데 준위가 l이면 반대로 로그 2에 l개의 비트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8개의 준위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3비트가 필요하다. 로그 2에 8을 하면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9개의 준위를 갖는다고 하면 로그 2에 9를 해야 돼서 3.17이 나오기 때문에 4비트가 필요하다. 이제 비트율입니다. 비트율은 시간당 비트 간격의 개수입니다. 비트 간격의 개수이고요. 1초 동안 전송되는 비트 수를 말합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bps를 쓰고요. bps를 쓰고 여기서 보면 텍스트 자료를 몇 초당 100페이지를 다운받아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한 페이지당 24줄이 필요하고요. 그 줄당 80개의 문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를 다운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와요. 그리고 3.19를 보면 3.19의 예제를 보면 우리가 아날로그 뒤에서 또 하겠지만 음성 신호가 4kHz인데 이것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려면 2배를 해줘야 돼요. 2배로 채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표본을 8비트 각 음성 그 표본마다 8비트를 할 거예요. 그럼 다 곱해줘서 우리가 64kbps의 비트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 길이. 비트 길이는 한 비트가 전송 매체를 통해서 차지하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비트 길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요. 우리가 거속시 하잖아요. 그래서 속도랑 시간이랑 곱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합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일단 복합 신호입니다. 복합 신호라는 게 되게 여러 신호가 복합되어 있다는 건데 복합 아날로그 신호라고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의 대역폭은 무한대인데요. 그것은 여기 표를 이 디지털 신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시간과 그 주기 도메인 of periodic 디지털 시그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그 시간 영역에서 수직선은 그 시간 영역의 시간 영역에서 디지털 신호는 수직선하고 수평선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수직선은 무한대 주파수를 의미하고요. 수평선은 주파수 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해된 신호는 무한대 대역폭하고 이산 주파수로 구성된 주파수 영역으로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해된 신호는 무한대 대역폭과 이산 주파수로 구성된 주파수 영역을 나타낸다. 이렇게 1과 0으로 이렇게 신호를 나타내고 이렇게 수직과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영역이 나타나고요. 각 대역폭은 무한이라고 아까 나왔죠. 그리고 주기 신호는 이산 주파수를
비주기 신호는 연속 주파수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기 신호는 이렇게 이산적인 주파수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비주기 신호는 연속적인 주파수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를 전송을 할 때 이 디지털 신호가 되게 0부터 무한대까지 이르는 복합 신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무한대역폭을 갖는 복합 아날로그 신호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전송 방법에는 기저대역 전송과 그리고 이렇게 광대역 전송이 있습니다. 기저대역 전송은요, 기저대역 전송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채널을 통해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송을 위한 채널이 필요해요. 되게 필요하고 주파수 0부터 시작하는 대역폭을 갖는 이런 어떤 채널이냐? 주파수 0부터 시작하는 대역폭을 갖는 저대역 통과 채널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 디지털 신호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르는 복합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저대역 전송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넓은 대역폭을 갖는 저대역 통과 채널, 두 번째는 제한적인 대역폭을 갖는 저대역 통과 채널입니다. 디지털 신호의 모양을 유지하는 기저대역 통신은 무한대 또는 매우 넓은 대역폭을 갖는 저대역 통과 매체를 사용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0부터 무한대 0부터 시작하는 대역폭을 갖는 저대역 통과 채널이 필요합니다. 네, 앞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예로는 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제한적인 대역폭을 갖는 저대역 통과 채널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신호랑 모양이 근사한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을 하는데요. 대략적인 근사값을 보면 비트율 n의 디지털 신호가 있다고 하고 이 신호랑 대략 비슷하게 맞는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하려고 그러면 디지털 신호의 변화의 최대 개수를 갖는 경우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파수는 2분의 n, 비트율이 만약에 n이면 2분의 n의 아날로그 신호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최대 주파수의 2배로 채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날로그 신호가 n이면 디지털 신호는 2n이어야 되고 2n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지털 신호랑 비슷한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하려면 그 디지털 신호 변화의 최대 개수를 갖는 경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는 2분의 n의 아날로그 신호가 필요합니다. 네. 그냥 결론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최대 주파수의 2배로 신호를 채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 패턴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어떻게 모사할 수 있는지는 그림 3.22에 나와 있습니다. 000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파수 0 그리고 위상이 180인 거. 그리고 111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선 주파수 그 위상을 0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도 101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2분의 n의 채집률이 필요하고 위상은 0인데 여기서 180도로 바꿔주면 이런 경우가 이렇게 반대로 된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파수가 0이고 2분의 n이고 4분의 n인 경우를 살펴봤는데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은 2분의 n이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근사값 1차 조파인 2분의 n의 주파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근사값, 우리 아까 전에 요거는 되게 비슷하긴 했는데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근사값을 위해서 주파수를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조파를 해주면 이렇게 2분의 n일 때랑 여기 조파수를 더 커지게 했을 때 조파를 다
5배로 했을 때 이렇게 더 선명해지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대역 전송에서는 요구 대역폭은 비트율에 비례를 한다. 더 빠르게 비트를 전송하기 위해선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다라고 또 나와 있는데, 여기의 의미는 요거랑 뭐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더 빠르게 비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대역폭이 1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니까 이게 클수록 더 많은 비트를 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기저대역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저대역 통과 채널의 요구 대역폭은 그러면 이거에 2분의 1메가를 2분의 1로 나누고 이것을 헤르츠로 바꾼 게 저대역 통과 채널에 필요하니까 500K 헤르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0부터 500K 헤르츠까지 대역폭을 갖는 저대역 통과 채널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헤르츠로 왜 바꾸냐면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신호로 전환해가지고 전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파를 더 크게 하면 더 선명하게 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차, 5차 조파로 이렇게 곱한 거를 여기서 나타내는 거고요. 대역폭이 100kHz인 저대역 통과 채널이 있는데 이것의 최대 주파수는 이것의 2배를 한 값입니다. 왜냐하면 저대역 통과 채널 주파수는 비트율의 절반이니까 이 비트율은 요거의 2배겠죠? 이제 두 번째 디지털 전송 방법은 광대역 전송 변조 이용입니다. 변조는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광대역 전송은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D대역 통과 채널을 사용합니다. 이 D대역 통과 채널은 주파수 0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파수가 뭔지도 확인할 수 없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D대역 통과 채널에서 전송하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를 변조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신호가 바뀌고 이게 또 다시 복호화되는 과정, 부호화 복호화되는 과정. 부호화 복호화가 아니겠죠, 여기서는 그냥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하하. 그래서 가용 채널이 D대역 통과 채널이라면 채널에 디지털 신호를 직접 보낼 수 없고 정순하기 전에 디지털 신호를 또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야 됩니다. 가용 채널이 D대역 통과 채널이라면 채널에 네, D대역 통과 채널이면 아날로그를 바꿔서 변송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네, 예제 3.24에서도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로 중간에 바꿔서 보내는 그런 예제들이 나옵니다. 전송장에는 뭐 감쇄 그리고 일그러짐 잡음이 있다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전송률의 한계. 데이터 전송률은 가용대역폭 1초에 몇 비트 보내는지, 그리고 사용 가능한 신호 주인이, 그리고 채널 품질, 잡음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요. 이 잡음이 없는 채널을 나이키스트 데이터 전송률을 계산할 때 두 가지 수식이 있는데요. 잡음 없는 채널에서 사용하는 나이키스트 수식과 잡음 있는 채널에서 사용하는 셰넌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률을 구할 때 첫 번째, 무잡음 채널 나이키스트 비트율입니다. 이 전송률은요. 2 곱하기 대역폭 곱하기 로그 2의 준위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스트 비트율로 나중에 또 몇 개의 신호준위가 필요한지 구하는 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준위를 늘리면 시스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0과 1을 구분하는 거는 꽤 쉽지만 0에서 64까지 구분하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퀴스트 비트율이 직관적으로 기저대역 전송률과 전송의 비트율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준위만 사용하고 기저대역 통신에서는 1차 조파만 사용하는 경우에 같습니다. 근데 서로 준위가 막 달라지면 서로 달라진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값들은 다 이 식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잡음 있는 채널 셰넌 용량입니다. 이것은 용량은 대역폭 곱하기 로그 2의 1 더하기 SNR. 이게는 잡음분의 신호죠.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잡음보다 신호가 크다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 용량은 BPS 단위의 채널 용량을 가리키고요. 여기는 그 준위가 안 보이죠. 몇 개의 준위를 사용하든 채널의 전송 1개 이상의 전송률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식들도 다 대입해 보시면 그냥 나오는 값들입니다. 네. 기본서 강의에서도 별로 중요하게 안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셰넌 용량 하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셰넌 용량으로 우리는 상한값을 알 수 있고 나이키스트 정리로부터 몇 개 신호 준위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대역폭 그리고 처리율 그리고 지연으로 인해서 대역폭 지연곡까지 해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성능을 알 수 있습니다. 파형 난조까지. 그래서 대역폭은 헤르츠 단위의 대역폭과 비트율 단위의 대역폭이 있습니다. 헤르츠 단위의 대역폭은 그 복합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영역 또는 채널이 통과시킬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인데 이것은 안 다루고요. 비트 단위의 대역폭이 많이 다루는 겁니다. 채널이나 링크 또는 네트워크가 통과시킬 수 있는 초당 비트수가 바로 대역폭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리율을 보면 처리율은 우리가 대역폭은 링크가 다 보낼 수 있는 가능한 잠재적인 그런 성능 측정지고요. 실제로 우리가 전송할 수 있는 속도는 처리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같이 풀어봅시다. 그 대역폭이 10Mbps 네트워크가 오직 매분 매분 1000비트로 되어 있는 12,000개의 프레임만을 통과시킨다. 네트워크 처리율은 그러니까 이게 10,000비트로 되어 있는 12,000개의 그 프레임 그럼 여기 전체 비트율 나오고 그러면 매분 그러니까 이게 매분 이만큼 되니까 우리가 초당 구하기 때문에 매분은 60초니까 60으로 나누면 2메가 bps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연은 발신지로부터 첫 번째 비트가 목적지를 향해 떠난 다음에 온전히 전체 메시지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트가 떠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비트가 도착할 때까지 이 전파 시간 더하기 전송 시간 을 여기선 표현했는데 더 있어요. 전파시간, 전송시간, Q시간. 여기 중간에 Q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Q에서 또 처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전파시간부터 알아볼게요. 전파시간은 비트가 발신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에서 발신지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고요. 우리가 거속시니까 전파시간은 전파 속도분의 거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풀었으니까 그 두 지점 간의 거리가 12,000km입니다. 이것의 전파 시간은 우리가 거속시니까 거리를 전파 속도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답이 나옵니다. 네, 전송하는 시간은 첫 번째 비트가 먼저 도착을 하고 마지막 비트가
도착을 하는 시간인데요. 이것은 메시지 크기를 대역폭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1초에 이만큼 보낼 수 있는데 네 메시지 크기는 얼마니? 그러면 얼마 걸리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네트워크 대역폭이 1GBps면 10의 9승이죠. 이것을 2.5kB의 메시지의 이면 2.5kB의 메시지 전파 시간과 전송 시간은 얼마인가? 그리고 송신자 수신자 거리가 12,000km이고 속도는 이 빛은 이만큼의 속도로 전파한다고 했을 때 전파 시간과 전송 시간 그러면 이 기가 bps로 이 2.5kB를 나누면 되는데 이게 킬로니까 여기다가 1000을 곱하고 그리고 바이트니 곱하기 8 해가지고 얘를 나누면 되고요. 전송 시간은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되니까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 3.27에서 대역폭이 1Mbps면 5MB의 메시지의 전파 시간과 전송 시간 그리고 송신자랑 수신자 사이의 거리는 12,000km이고 빛은 이런 속도로 전파된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 대역폭으로 얘를 나눠주면 되고 얘를 나눠주면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시간은 도중 또는 종단들의 메시지 처리하기 전까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중간에 이렇게 Q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각각의 스위치나 뭐 이런 중간 장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간 장치들이 Q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Q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역폭 지연 곱 이것은 링크를 채울 수 있는 최대 비트수입니다. 네, 링크를 채울 수 있는 최대 비트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이 1bps예요. 그럼 1초당 1비트만 보낼 수 있는데 5초의 지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5초에 5비트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는 1초에 5비트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얘 한 비트당 차지하는 그 시간은 0.2초겠죠. 그래서 여기 다 보내는데 5초 동안 25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의 최대 용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역폭 지연곱의 2배 크기로 데이터를 동어리로 모아서 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전이중 채널을 가득 채워 보낼 때 최대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이중으로 꽉 차워 보내면 2배의 전송량을 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파형 난조는 서로 다른 데이터 패킷이 서로 다른 지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비트를 보내는데 한 비트는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 4.2로 호로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로록. 얘는 아날로그 대 디지털 변환인데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은 펄스 코드 변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 아날로그 신호를 채집하고요. 그리고 채집된 신호를 개수화합니다. 그리고 개수화된 값을 비트 스트림으로 부호화를 해야 됩니다.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집을 하는데요. 아날로그 신호가 TS초마다 채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 TS초는 내가 채집하는 기간 또는 주기입니다. TS초마다 해니까 채집 주기겠죠? 그리고 이거의 역은 채집률, 몇 초마다 몇 개씩 채집하는지 이런 채집률입니다. 그래서 이 채집 방법은 이상적 채집, 자연적 채집, 꼭지치기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본 채집률은 아날로그 신호를 재생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은 채집률은 원래 신호가 갖는 최대 주파수의 최소한 2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퀴스트 정리에 의하면 채집률은 신호에 포함된 최대 주파수의 2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호가 대역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채집을 하기 위해서 신호가 대역 제한적이어야 되는데
무한대는 우리가 채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한적이어야 되고 채집률은 가장 높은 주파수의 최소한 2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 4.23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호에 따른 채집률을 보여주는데요. 얘는 그 저대역 통과 및 얘는 띠대역 통과, 저대역 통과에 대한 나이퀴스트 표본 채집률이고요. 얘는 띠대역 통과 채널의 나이퀴스트 표본 채집률입니다. 얘는 아날로그나 디지털 모두 가능하고 얘는 디지털은 불가능하지만 아날로그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디지털 신호는 0부터 시작을 해야지 채집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0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여기 그림 4.24를 보면 서로 다른 채집률을 갖는 정연파 신호의 복구인데요. 얘는 나이퀴스트 비율로 채집을 한 건데 딱 적당하게 채집이 됐죠. 근데 얘는 나이퀴스트의 2배로 채집을 한 거예요. 불필요하죠. 굳이 이거 필요 없는데 채집해가지고 낭비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나이퀴스트의 반밖에 채집을 안 하니까 이상한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나이퀴스트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얘는 바늘 하나만을 갖는 시계의 표본 채집입니다. 얘는 나이퀴스트만큼 얘는 2배로 얘는 나이퀴스트보다 적게 했더니 얘는 잘 가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나이퀴스트보다 2배 했는데 얘는 순방향으로 가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나이퀴스트의 2배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네. 스티브쌤은 더 많이 채집할수록 좋다고 하셨었나? 그랬을걸요? 하하. 네. 그리고 여기서 전화음성은 최대 4000Hz의 주파수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면 채집률은 매초 8000번이나 2배로 채집해야 된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복잡한 저대역 통과 신호의 대역폭이 2000kHz면 최소 채집률은 요거의 2배가 돼야겠죠. 왜냐면 이 최대 주파수의 2배가 돼야 되니까요. 네. 근데 띠대역 통과 채널은 이게 200kHz라고 하지만 이게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최대 주파수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소화를 해야 된다 했죠. 이 개소화는 채집 결과로 얻은 개소화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채집 결과로 얻은 진폭값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한집합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니까 딱딱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부호화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날로그 신호가 V민과 Vmax 사이의 진폭값을 순간적으로 갖는다고 가정을 하고 전체 영역을 각 높이 델타의 L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바로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서 진폭이 마이너스 20V랑 플러스 20V 사이에 있다고 하고 8개 구간으로 나누면 이 델타는 5V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표본을 9개만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8개 구간을 나누니까 0부터 7까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요. 채집된 신호의 진폭을 개수화된 값의 하나로 근사값으로 지정을 한다. 그 나와 있는데 바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개 표본만을 보였고요. 이어서 9개 표본만을 보였고 각 표본 위에 있는 값은 여기선 실제 진폭값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 진폭값이 나와 있고 우리는 이 실제 진폭값을 개수할 수 없으니까 중간값으로 변화를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이 두 사이의 차이가 여기 5차가 여기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줄은 이 표본을 코드화한 겁니다. 얘는 2에
얘는 5 그렇게 표본을 한 거고요. 얘를 비트로 부호화한 것을 여기 마지막 줄에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와 준위, 신호의 진폭값,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진폭이 되게 많은데 이것을 되게 세분화된 준위로 나타내면 전화의 퀄리티가 되게 높아진다. 그리고 개수와 오차.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입력되는 값이랑 출력되는 입력되는 것은 실제 값이지만 출력되는 것은 근사 값이에요. 그래서 이 근사 값이랑 실제 값의 중간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사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이 근사 값을 중간 값을 근사 값으로 해가지고 네,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는 뭐 이거고, 네, 이렇게 뭐 변하는 과정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균등 대 비균을 개수하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 진폭이 있을 때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그 진폭이 작을 때는 되게 변화가 엄청 많은데 이렇게 진폭이 클 때는 변화가 적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타낼 때 얘를 좀 작게 표현하고 얘를 조금 크게 하면 우리 이 변화도 눈에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진폭 값에서는 그 변화값이 크고 높은 진폭에서는 낮습니다. 그래서 비균등 개수화는 축약과 확장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송신자는 축약을 거쳐야 되고 수신자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큰 부분은 축약하고 이 되게 작은 진폭은 확장해서, 그래서 네, 송신자는 축약 과정을 거치고 수신자는 확장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축약을 할 때는 강한 신호에 더 많은 축약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수의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호화는 각 표본이 개수화되고 표본당 비트수가 정해진 이후에 각 표본이 n비트의 부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구간을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트 수가 달라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표본 9개 표본들이 이렇게 비트로 보수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율은 우리가 초당 몇 개 표본을 채집했고 그 표본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초당 표본수 곱하기 표본에 이른 비트수가 바로 비트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목소리 디지털화 할 때 표본당 8비트라 하면 비트율은 2 곱하기 4000 해가지고 디지털화 시키고 거기다가 8을 곱해가지고 비트율 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